안녕하십니까. 청박이의 괴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물귀신 이야기와 팔척 귀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전에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을 피드백을 받들어서 여러 피드백을 적용해서 조금 더 발음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팔척 귀신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 혼자서도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잘 왔다며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은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온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받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달렸다. 아직은 좀 추웠지만 낡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오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기계음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 내는 마치 입으로 내는 소리와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보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포와 보 사이의 정도의 소리.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었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별 생각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그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거나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했다. 근데 그 아까 엄청 큰 여자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을까? 라고 해도 그러냐 라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 울타리보다 키가 컸어. 그 모자 쓰고 그 포포포? 이런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라고 한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며 약간 화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낸다고 하셨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해버린 걸까? 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까 그 여자 내가 뭐 보러 간 것도 아니라 지 맘대로 뭐 나타나는데. 급히 나갈 준비를 하시더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만 말하곤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내가 팔척귀신이라는 것에 홀린 것일 뿐이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했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8척 정도가 되며 약 240cm 정도, 그리고 포포포 같은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본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공통점은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꼭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그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다른 지역까지는 못 가도록 이 지역에 어떤 지장 같은 그런 기둥 같은 걸 세워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장이란 마을을 지키는 의미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길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그 장승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팔척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가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비슷한 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해버렸다고 한다.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아무 일도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들어왔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하나 쥐어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원래 비어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 갈 때조차도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속으로 나 진짜 좆됐네 라는 생각이 들더니 겁이 났다.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어 있는 데다가 방의 네 구석에는 큰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위에 조그마한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요강 2개가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들으면 안 된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집에는 연락해 놓으마. 라고 할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 새겨듣고 꼭 지키도록 해라. 절대로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파도 말했다. 그리고 방에 혼자 남아있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까 들어봤다. 근데 보고 있어도 머리에 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뭐 깨서 보니까 TV에서 뭐 심야야 하는 뭐 누가 봐도 홈쇼핑 같은 뭐 비스무리한 게 있었고, 시계를 보자 뭐 새벽 1시간 좀 넘었습니다. 이때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상한 소리에 깨버린 것 같아서, 이상한 시간에 뭐 깨버린 것 같아서 좀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뭐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라.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지만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굴 거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방구석에 아까 할아버지가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부적을 쥐고 웅크리며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였다. 낮에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것이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서 서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인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될 시간은 7시 3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했던 것 같다. 방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혹시 몰라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에서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다. 다행이라며 울고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다.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에 할아버지, 조수석에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고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 총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눈도 뜨지 말고.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얘기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 고비라며 연불을 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한순간 신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게 있어서 보이진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났다. 보지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이 화난 듯 얘기했다. 나는 놀라서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마을에 지장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했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부적을 쥔 손을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지 않았다. 구겨진 부적은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 귀신은 절대로 못 쫓아오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노파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써주었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적응을 하고 그 후로 10수년간 가위 한번 눌리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노파도 돌아가셨다. 지금에서야 하는 소리지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그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지장이 하나 깨져버렸다고 한다. 그 뒤로부터 내 창문에서는 이상하게 노크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해당 내용은 어떤 아무개 씨의 한국에서 복무했던 군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가 제작되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시체. 안녕하십니까. 자주 오지는 않지만 심심할 때 가끔 와서 글쑤시개를 보곤 합니다. 제 친구가 워낙 매니아라. 제가 무서운 얘기나 실화를 너무 좋아하고 여태 살면서 잊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어서 어설프게 적어봅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 이야기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100% 실화입니다. 보시는 분들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해 장마는 죄송합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생활 할 때죠.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저야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나고 뚝을 만들러 가야 되고 오히려 더 개고생을 해야 했고요. 근데 멈출 생각이 없이 계속 장마가 오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저희는 마을을 복구해야 했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서 저희도 돕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동네도 작아서 구조대가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를 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가끔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랬고요.
일단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나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됐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뭔가 되게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거는 사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근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를 본 적도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토대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야, 개소리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확실합니다. 에이 씨발, 어딘데? 제가 그 위치를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엔 시체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야, 니가 뭘 아냐? 아니라고 가자고. 아닙니다. 그럼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야,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보는 게. 야, 이 씨발놈아. 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나 씨발 새끼 진짜.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세트로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라 보자는 얘기인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저 일병이라고는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 데 가야죠. 힘없이 너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혹해서 미안하다. 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집집하면 저기 소방관분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마을을 복구하는데 도우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와중에 소방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분들과 저희 부대원 몇 명 함께해서 담배도 피고 스몰 토크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리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두들 뭔가 아는 듯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위치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시름이 녹이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고생했다고 뽀글이도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뽀글이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다가 내일도 수색 작업이기에 잠을 잤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 듯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역시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깼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서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분들 얼굴은 다 알았어. 어떤 분이냐고 물으니 어제 저와 그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담배까지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난판에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갑자기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병장님? 아는 척 장난 아닙니다. 야, 너 거제 사람 시체 확실하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머리카락 같은 것만 봤습니다. 시체 얼굴 봤냐고.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왜 그렇습니다. 왜 근데 박 병장님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만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뭐 그래서 뭐 굿도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 강에서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구술한 적이 있어. 근데 그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을 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아이고 절대 안 건들면 시체를 어떻게 겁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보고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는데? 그럼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을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고 하더라.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께 뭐 물어보세요. 물귀신과 사람의 시체 차이가 뭔지. 근데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얼어붙었고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병신같이 굴던 저를 욕하고 화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 소리를 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물도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가 되고요.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 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고 몇 번이고 구술해도 익사사고는 계속 난다고 하더라고요.